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충격적인 일이 생겼을까요? 한국 화이팅! 긴급 속보입니다. 북한 기쁨조 여성이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북한의 기쁨조는 이 세상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김정은이지요. 김정은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곤 엽기적인 성적 취향에 전 몸과 마음을 전부 바쳐야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북한에서 귀순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기쁨조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다 김정은의 충격적인 모습을 직접 겪고 정말 어렵게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탈출하셨는데요. 가희 씨는 김정은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 많은 총애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쁘고 청아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어린 소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많이들 부러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기에 학교에서 군인들에게 선발되었고 어느 날부터인가 김정은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에 이상이 생긴 그녀는 결국 살기 위해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가희 씨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김정은의 엽기적인 성적 취향과 기쁨조들의 고충을 낱낱이 보여줄 것입니다. 오직 김정희를 위해 항상 웃고 기쁘게 해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지옥 같은 나라. 귀를 쫑긋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희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에서 기쁨조로 일을 했었죠. 물론 저의 의지는 아니었지만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하실 겁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를 남한에서 폭로할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정말 꿈만 같네요. 북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시골의 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비록 좁고 낡았지만 가족이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꽤 화목했죠. 그런데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바꿀 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일 줄 알았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가창으로 칭찬을 받던 제가 학교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가희는 목소리도 얼굴도 이쁘니 내가 솔로를 하는 게 맞아. 선생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와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때보다 더욱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봐주셨다는 거죠. 절대 이번에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의아했지만 솔로라는 자리에 처음 서는 저를 위한 선생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음악회 날 저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단 간부들이 참석했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맑고 청아하다 모두들 칭찬했지만 간부들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죠. 그날 이후 일주일 뒤 갑자기 예술단 간부들이 찾아왔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거금과 함께 평양예술단 발탁 통지서를 들고 말이었죠.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거나 평소보다 더 말이 없으셨어요. 뭔가 이상했죠. 보통은 이런 기회가 오면 온 동네가 축하해주고 떠들썩해야 하는데 우리 집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 송편을 만들어 주셨어요. 소복하게 쌓인 송편을 보며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잘 다녀와라, 우리 딸이라고 하셨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먼 산을 보시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었죠.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보따리 하나였어요. 옷 몇 벌과 어머니가 챙겨주신 송편이 전부였죠. 그렇게 예술단 차를 타고 떠나는 순간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동생들은 울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했는데 소정 언니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우리 가족과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요. 양보보호사교육원, 수도관 보안원, 눈을 피해 장사하던 어머니의 자리, 동생들과 숨바꼭질하던 좁은 골목길까지 모두 말이죠. 차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저처럼 예술단에 발탁됐다는 다른 소녀들의 얼굴에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옆자리 소녀는 손톱을 계속 뜯고 있었고 맞은편의 소녀는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걸까요? 예술단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는데 왜 부모님의 표정은 그렇게 어둡고 슬펐을까?
그제서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잘 다녀와라. 가서 잘 살아라. 였어요. 마지막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손바닥에 몰래 쥐어주신 작은 쪽지가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쥐어주신 쪽지를 살짝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에 글씨가 떨리는 손으로 쓰여 있었어요. 평양에서 조심하거라. 그 순간 먼 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창밖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가희의 마지막 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평양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양각도 호텔 47층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풍경이었지만 그 반짝임 속에 숨겨진 어둠이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는 군복을 입은 감독관의 구호 소리에 맞춰 일어나야 했어요. 잠깐 어둠에 떨던 소녀는 얼음물 세례를 받았죠. 노래, 춤, 피아노, 외국어 하루 종일 이어지는 훈련은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어로 노래하며 춤을 춰야 했고 중국어로 된 악보를 보며 피아노를 쳐야 했죠. 실수하는 순간 매서운 채찍이 등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나도 울 수조차 없었어요. 울음소리를 내는 것도 금지였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첫 공연이 있던 날이었죠. 저는 조국 창가를 부르게 됐어요. 바로 학교에서 부르던 그 노래였죠.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데 객석 맨 앞줄에 앉아 계신 그분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띤 채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서 왠지 모를 한기가 느껴졌어요. 공연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밤이 왔습니다. 새하얀 봉투에 담긴 차가운 전가를 전달받게 된 날이 말이죠. 그날 밤 특가고라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특가. 그날 밤은 아직도 생각하기 싫은 악몽 같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김정은의 앞에 섰을 때 그 기분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김정은은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죠. 제가 얼어붙은 채로 바라보자 김정은은 제 뺨을 후려쳤어요. 웃으며 김정은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저는 그제서야 허겁지겁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옷을 벗자 김정은은 만족스러워 하더군요. 역시 내가 제대로 봤어. 그러더니 저에게 다가와 제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가 불편한지 침대에 가서 누우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침대까지 기어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덜덜 떨면서 침대에 기어가자 김정은은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따라오더니 저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막이 중간으로 올라갑니다. 영상을 보시려고 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본 사연에 더욱 집중해보세요. 아랫도리에 무언가가 닿는 것이 느껴지자 제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죠.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던 이후 김정은은 저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그렇게 그의 입술이 제 몸을 후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저도 처음 내는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자 김정은은 웃으며 말하더군요. 역시 청아한 목소리야. 계속해. 그 말에 오히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김정은은 더욱더 거칠어졌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말았고 김정은은 더욱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밑이 빠질 것 같이 아파서 내는 소리였지만 김정은은 그 소리를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의 인형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은 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횟수를 셀수록 제 영혼은 조금씩 죽어갔어요. 그때 소정 언니를 만났습니다. 소정 언니는 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소정 언니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로 화장실을 들락거렸고 몸이 이상해서 자꾸 이상한 분비물이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던 소정 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소정 언니와의 마지막 대화일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이 왔어요. 소정 언니는 마지막으로 최고 전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소정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죠. 다음날 아침 갑자기 예술단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거나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대동강변에서 소정 언니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자살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소정 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쪽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곳을 벗어나.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몸에서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찾아왔고 밤이면 식은 땀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 앞에서 몸을 살펴보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정 언니가 말했던 그 이상한 분비물을 말이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도 소정 언니와 같은 운명이 되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릴까봐, 소정 언니처럼 끌려가게 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매 순간이 공포였습니다. 안에 다른 소녀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떨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이 이제는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토록 아름답게만 보였던 그 빛이 이제는 차갑게 빛나는 칼날 같았습니다. 청진에서 마지막 날,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침묵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들을 보며 이제는 저 또한 소정 언니처럼 되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야 해.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에서 올라온 무용단 공연팀의 보조원이 쪽지 하나를 저에게 몰래 건네주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 혜진이 보낸 거였죠. 혜진이의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가희야, 너희 가족들이 사라졌어.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의 쪽지에 따르면 우리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한밤중에 차 소리가 났다고도 했더군요. 그날 밤 저는 곧장 떨리는 손으로 사유서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말로 청진 방문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감독관에게 서류를 제출했어요. 감독관은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신문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보이며 애원했고 마지막을 꼭 지켜봐야 한다고 말이었죠. 그렇게 3일이 지나고 기적처럼 출타 허가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가를 받는 순간에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평양을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있다면 저도 소정 언니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집으로 가는 기차에 오르는 순간 2달 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흑백 영화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집 문을 열자마자 이미 한참 전에 비어버린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방 안에는 가족의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 모습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사라진 것이 확실하자 곧바로 혜진이를 찾아갔어요. 혜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아, 그날 밤에 갑자기 검은 승용차가 왔었어. 그리고 혜진이의 말에 따르면 이웃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들었대요. 저는 혹시 몰라 장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늘 장사하시던 그 자리에는 다른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제가 허망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자 그 아주머니는 다가오셔서 슬그머니 제 손을 잡아 끌더니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가희야, 걱정 마라. 내 가족들은 무사히 강을 건넜다. 저는 당황망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소식을 들려준다는 것에 의심도 했죠. 하지만 그 아주머니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안도감과 두려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가족들은 탈북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토록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다 거고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중 문득 소정 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옷을 벗어나 소정 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발견했던 일기장이 생각났죠. 그 안에는 연락처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브로커의 번호였던. 저 또한 이곳을 떠나 가족에게로 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혜진이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혜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우리는 서로를 오래도록 끌어안았습니다. 이후 저는 집에 돌아와 소정 언니가 남긴 일기장을 꺼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죠. 탈북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출발하기 전 소정 언니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소정 언니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제가 대신 찾아가리라.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표는 이제 쓸모 없어졌죠. 대신 저는 다른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하지만 자유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가야 할 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저도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어요. 북한의 마지막 밤이 저를 배웅하던 조용히 저물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 기차를 타고 함흥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척하며 중간에 내릴 계획이었죠. 기차에 오르기 전 소정 언니의 일기장에서 찾은 번호로 다시 한번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하웅여가 만경대 식당. 함흥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제 정차 역마다 보이부 검열이 있을까 봐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죠. 승무원이 좌석 검표를 할 때마다 다리가 떨렸어요. 다행히 이른 새벽 시간이라 큰 거동은 없었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제 운명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함흥역에 도착해서 만경대 식당으로 향했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주문한 운반을 젓가락으로 휘저기며 있는데 누군가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하나 주세요. 그 말이 뭐였나 봐요. 아저씨는 저를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시죠? 저는 30년 동안 국경 경비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죠. 걱정 마세요. 아저씨의 손에는 오래된 상처가 가득했어요. 긴 시간 총을 잡았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손으로 저 같은 사람들의 새 삶을 이어주고 계시다니 울컥하더군요. 회령 근처 농가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이틀을 기다렸다가 자정이 되면 출발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가족들이 건넜던 바로 그 지점으로 갈 겁니다. 가장 안전한 루트라고 하더군요. 회령으로 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검문소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죠. 특히 무상 검문소는 악명 높기로 유명했어요. 아저씨는 마치 제 삼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셨고 조카야 령에 있는 우리 집에 좀 들러가려고 하는데 라며 검문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농가는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외딴 곳이었어요. 노부부가 사시는 곳이었는데 아마도 아저씨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할머니는 제게 따뜻한 옥수수죽을 주시며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틀 동안 저는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낮에는 창틈으로 두만강을 바라보았죠. 저 강 너머가 자유의 땅이라니. 밤이 되면 찰나의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개 짖는 소리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자정이 되자 아저씨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한다. 강가로 향하는 길은 온통 진흙탕이었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쯔 소리가 났습니다. 순찰병이 들을까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걸었죠. 11월에 차가운 지열기가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악물었습니다. 우리는 강가의 진흙 속에 엎드려 5시간을 기다렸어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찌걱 소리가 났기에 한 자세로 꼼짝도 못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강아지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가운 땅의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자정이 지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순찰병의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군화가 진흙을 밟는 소리, 군인들이 담배를 피우며 나누는 대화, 모든 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했어요. 특히 군견의 발톱이 땅을 긁는 소리는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마리 개가 짖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있는 방향을 향해 짖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엎드려 있는데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동시에 순찰병의 발소리도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주변을 비추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온 다른 개 짖는 소리에 군견이 방향을 틀었어요. 다행히 순찰병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30분은 마치 30년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아저씨가 손짓했습니다. 지금이야. 강물은 살얼음이 덮여 있습니다. 첫 발을 디딜 때 차가운 충격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물은 발목에서 무릎으로 다시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몸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렸어요. 우리 왼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쏜 총알이 강물을 쳤어요. 서지 못해 도망치다가 얼어붙은 손발로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거세졌어요. 팔다리가 마비되어 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총성이 계속해서 울렸고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뒤를 쫓았고 그렇게 저희는 차가운 강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5분쯤 지나자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중간에서 멈출 순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물살에 휩쓸려 죽을 테니까요. 그러다 드디어 중국 쪽 강둑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헤엄쳤어요.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강둑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 당겼어요. 중국 측 브로커였습니다. 그 순간 살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더군요. 하지만 이후의 시간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일주일은 지하 창고에 숨어 지내야 했어요. 낮에는 쥐들과 함께, 밤에는 바퀴벌레들과 함께 말이죠.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창고 주인은 하루에 한 번 밤중에만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짭짤한 만두 몇 개와 물 한 병이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더 험했고 12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트럭 짐칸에 실려 산길을 달렸습니다. 비닐로 덮인 좁은 공간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꼬박 이틀 동안 중국 공안에게 들킬까 봐 기침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어린 소녀는 계속 열이 올랐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버텨야만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글을 걸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밤새도록 뱀이 우글거리는 길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레이는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안 가면 버려둔다. 하면서 한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정말 겨우 할머니의 팔과 다리를 부축해서 겨우겨우 데리고 갔죠. 그리고 드디어 태국 국경에 거의 다 달았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경찰이다. 라고 소리쳤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키 큰 풀숲에 엎드려 3시간을 버텼어요. 온몸이 모기에 뜯겨 부풀어 올랐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때 제 곁에는 임신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져 손수건 한 장도 덮어줄 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도피 생활, 그 시간 동안 저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과 정상을 모두 보았습니다. 돈만 받고 우리를 버리고 간 브로커도 있었고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숨겨준 중국 농부도 있었죠. 라오스의 한 스님은 우리를 절에 숨겨주시고 며칠 동안 보살펴 주셨어요.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불쌍한 탈북녀들을 농락하기도 했답니다. 저처럼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불행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나쁜 사람들까지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를 지탱해 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소정 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자유를 이루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다.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지고 속이 울렁거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옆자리 탈북민 언니가 귀를 어떻게 막는지 알려줬어요. 이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외계에 온 것만 같았어요. 유리로 된 천장, 반짝이는 바, 끝없이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 처음 보는 것들이 투성이었고 공항 직원이 전동 카트로 저희를 이동시켜줄 때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는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조사실에서 모든 걸 털어놓아야 했어요. 평양예술단에서의 일들, 소정 언니의 죽음, 가족들의 탈북, 그리고 제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말할 때마다 목이 메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어요. 조사관들은 제가 말을 잊지 못할 때마다 물을 건네주며 기다려 주었죠. 이후 하나원으로 이송되던 날 차창 밖으로 본 서울의 풍경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반짝이는 유리창의 고층 빌딩들,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밤에도 더욱 밝은 거리.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하나원의 일상은 매일이 새로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접한 자동문 앞에서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문 앞에 서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스르륵 열리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 센서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에스컬레이터는 더 놀라웠어요. 움직이는 계단 앞에서 30분 넘게 서 있던 기억이 나요. 첫 발을 내딛는 게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걸 계속 구경만 했죠. 결국 한나원 선생님의 도움으로 겨우 탈 수 있었어요. 카드 결제 시스템을 배울 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플라스틱 한 장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걸까? 나중에 갚으려면 얼마나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들었죠. 지하철은 또 다른 신세계였어요. 땅속으로 달리는 기차라니. 게다가 차량 안은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어요.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또 우산이 필요 없는 지하상가도 신기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 없이 쇼핑을 할 수 있다니. 게다가 그 안에는 온갖 가게가 다 있었죠. 마치 지하의 도시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만 같았어요. 24시간 편의점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밤중에도 문을 여는 가게가 있다니, 게다가 따뜻한 음식도 살 수 있고 복사나 팩스도 할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병원에 처음 갔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환자를 윽박지르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설명해 주시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죠. 그렇게 3개월간의 한나원 교육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가족들과 재회하는 날이었죠. 퇴소를 하루 앞둔 밤 너무 설레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면회실 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성철, 그리고 진솔 모두가 건강한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한동안 말도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진솔은 한국에서 벌써 학교도 다니고 있다고 했고 그 미소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여기는 정말 천국이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감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실감난다. 자유의 참맛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어요. 가족들과의 재회 후 한 달이 지나 저는 노원구의 작은 원룸으로 독립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창문 하나, 작은 싱크대, 그리고 제가 직접 고른 이불까지. 모든 게 소중했어요. 특히 밤에 불을 켜고 늦게까지 있어도 아무도 몰라 하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죠. 독립 첫날 가장 먼저 한 일은 치킨 주문이었습니다. 한나원에서 TV를 보던 그 치킨 아르바이트 첫 월급으로 산 치킨의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치킨 한 조각을 베어 물었을 때 그 바삭한 소리와 함께 퍼지는 고소한 맛이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주문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치킨 한 마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수량 조절 버튼을 잘못 눌러서 10마리를 주문해 버렸거든요. 주문 완료 메시지를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다행히 가게 사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는 정말 식은 땀이 났답니다. ATM 기계 앞에서의 에피소드도 잊을 수 없어요. 통장 정리를 하려고 갔는데 카드를 어느 방향으로 넣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고 뒤에서 계시던 할머니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셨는데 그때의 창피함보다는 따뜻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으로 보는 물건을 어떻게 믿고 살 수 있나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됐는데 여기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더군요. 편의점에서 일할 때 손님이 저보다 어려 보여도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게 특히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한 번은 길을 물어보러 온 남자분을 오빠라고 부르다가 큰 실수를 했죠.
동료들이 황급히 말려주면서 여기서는 모르는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라고 설명해줬습니다. 그제서야 문화의 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CGV에서 본 첫 영화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 웅장한 음향, 그리고 팝콘 냄새까지 모든 게 새로웠죠. 영화를 보는 내내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선전 영화만 보다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매일 밤 통장 잔고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조금씩이지만 착실하게 모아지는 돈을 보며 미용실 창업에 꿈을 키워갔죠. 가끔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북한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며 이만한 고생도 못 견디면서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겠나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봉사 활동도 했어요. 저처럼 힘들게 온 아이들에게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들려주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랐죠.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면서 저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고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도 타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죠. 특히 진솔이 학교 생활에 대해 신나게 떠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진솔이 입학을 준비한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실감난다. 누군가의 감시도 통제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한 자유, 그 자유가 바로 소정 언니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해요.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인사하고 유튜브로 미용 트렌드를 체크하며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겐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북한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이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용실 창업이라는 제 꿈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아직은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소박한 일상이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 가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났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으니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큰 용기를 내어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건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고생해가며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가희님을 통해 우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정말 한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역시 한국은 멋진 나라예요. 한국 화이팅입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요. 한국 화이팅을 외치며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국 화이팅!